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상황에 맞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약물 안전 교육을 하게 된 이호빈 약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원래 진짜로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약물 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사가 되어서 또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같이 아주 특별한 장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이 무엇인지 한번 볼 거고요. 잘못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 거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약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약을 어떻게 보관하고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역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나 약국이 멀어서 배나 버스나 산길로 이동해서 쉽게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사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도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필요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을 구매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 집에 남은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구하는 약을 내 정확한 증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더 정확한 약 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약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약은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면서 통증을 없애주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세균을 잡는 항생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예방주사,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비타민이나 각종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SNS 광고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광고 등으로 약과 비슷한 것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긴 것은 약과 비슷하지만 그런 것들은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품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 같은 것들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주작용과 부작용이라는 성질이죠. 우리가 아플 때 혹은 몸이 안 좋을 때 약을 먹는데, 약이라는 것이 딱 그 자리에 정확하게 도착을 해서 작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부분에 먼저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열을 낮춰주기 위한 해열제를 먹을 때도 주작용은 열을 낮춰주는 거지만 부작용으로 속이 쓰리다던가 많이 먹었을 때는 간이 손상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러지약, 주작용은 여러분들의 가려움이나 콧물을 줄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많이 먹게 되거나 혹은 내 몸과 맞지 않을 때는 졸음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나 부작용으로는 속쓰림이나 위장장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소염진통제는 되도록 식사 후에 복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슬슬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여드름 약을 먹거나 혹은 바르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먹는 여드름 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임신을 조심을 해야 된다던가, 바르는 여드름 약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민감해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를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약을 즉시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설사나 두드러기나 심한 졸림 등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것부터 먼저 정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 봉투를 챙겨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우면 전화로 상담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특히 여러분들은 아주 좀 특별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119라던가 보건지소, 보건소에 먼저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보건소에 연락하기 힘들다면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마실 수 있는 것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우유나 탄산음료나 여러 가지 음료수를 가지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음료수들은 약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함께 먹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빨리 낫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먹는 간격을 줄여서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용량을 지켜서 복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임의로 양을 늘리는 건 절대적으로 금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약간의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약을 액체인 물과 우유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이 물과 우유에 집어넣은 알마게이트라는 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에서는 알약이 잘 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투명하니까 잘 보이죠? 그런데 우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이 되지가 않죠? 조금 기다려서 물에서 다 녹았을 때 꺼내보면 이렇게 우유에 들어갔던 알약은 하나도 녹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모든 약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녹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같은 액체에는 굉장히 잘 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우유 같은 액체를 가지고 약을 먹었을 때는 하나도 녹질 않으니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기가 쉬운 게 있어요. 바로 약마다 먹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용어를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 식전은 밥 먹기 전을 의미합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을 말하는 거죠. 식후는 식사 직후부터 30분 이내에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식후 30분이라고 했을 때 식사 후 30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 30분 내로 이 약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약을 복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식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걸 헷갈려해요. 식사 사이에 먹는 거라고? 아, 그럼 내가 밥을 먹는 중간에 약을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공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 2시간 뒤에 복용하는 것이 바로 식간의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취침 전이라는 것은 의미 그대로 자기 전에 복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잠들기 30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약이죠. 그래서 이런 복용 시간은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드리는 약사 선생님이나 혹은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르면 절대 안 되는 약이 있어요. 서방정이나 장용정이라고 하는 약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서방정은 서서히 방출되는 알약이라는 뜻입니다. 장용정은 장에서 용해되는 정제, 알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방출되거나 장에서 녹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약들을 만약에 자르거나 부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이렇게 계획돼서 나오려고 했던 약이 부서져 버리니까 그 계획보다 훨씬 더 일찍 나오거나 훨씬 더 앞서서 녹아버리게 되게 돼요. 그래서 더 큰 약효가 나타나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들, 특정한 기능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약이 너무 커서 약을 먹기가 힘들어요. 약을 잘라 먹고 싶어요. 나눠 먹고 싶어요. 할 때는 반드시 약사 선생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는 알약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처방받을 때 가루약이나 시럽 제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항생제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항생제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없애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세균한테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뜻, 세균을 없애거나 성장을 막는 약인데 이게 바이러스에는 절대로 효과가 없겠죠. 즉 바이러스에 의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감기 등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항생제는 처방받은 기간 끝까지 복용을 해야 돼요.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처방된 기간 동안 끝까지 복용해야 나중에 세균한테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그 어떤 항생제가 들어와도 훨씬 더 강한 항생제가 개발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남아있는 항생제를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으려고 한다. 그 사람의 증상이 나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항생제 같은 것들을 나눠 먹게 되면 자칫 잘못했을 때 그런 항생제의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균에게.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 먹는 행동은 최대한 피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자주 쓰는 약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건 바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멀미약, 근육통약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네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이동하거나 진료를 받기가 순간순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상비약으로 많이 구비를 할 수가 있는 약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 중에서는 성분이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은 상당히 많은 약들에 복합되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간 손상을 유발하거나 각종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을 때는 항상 성분표 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성분이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 하면 약을 구매한 약국이나 다른 보건소 119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넣는 약, 외용제, 연고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번 그 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항생제 연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고들입니다. 상처가 벌어지면서 그 환부에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인데 당연히 바르기 전에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발라줘야겠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연고를 바를 때 환부 위에 연고를 올려두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광고 등에서 그런 그림을 봤기 때문인데 올려두기만 했을 때는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연고를 올려두고 환부에 잘 흡수되게 면봉 등이나 깨끗한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흡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좀 혹은 백선 연고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연고는 곰팡이를 없애주는 연고예요. 그런데 이런 곰팡이균은 습하지 않은 환경, 굉장히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빨리 소멸합니다. 그래서 씻고 잘 말린 후에 발라야 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살아있는 남아있는 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일정 기간 더 적용을 해서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주로 가려움증이나 일반적인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 피부가 마치 종이장처럼 얇아지게 돼요. 약한 자극으로도 피부가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기간만큼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넣는 약, 점안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약을 넣을 때 많은 친구들이 실수로 안약통의 끝이 눈에 닿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약이 오염되기가 쉬워요. 안약이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닿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안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서 넣은 안약이 뒤에 새로 들어오는 안약 때문에 씻겨나가지 않게끔 시간차를 두어야 돼요. 최소 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안약을 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히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멋진 몸이 굉장히 부럽고 또한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약 혹은 먹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의료용 스테로이드와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사 처방을 받는 치료용 약을 헬스나 혹은 SNS 이용자들 간에 나눠주거나 파는 행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헬스장이나 SNS에서 파는 근육을 강화하는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니까 그런 처방약을 혼동해서 먹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몸이 커지고 있는 성장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기에 스테로이드가 과량으로 혹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성장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치게 돼요. 특히 심장병이나 간 손상, 그리고 성장 저해 같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궁금하니까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불법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사항 같은 것들이 잘못 표기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약에 대한 정보들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나오는 것들을 너무 크게 믿지는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참고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선생님도 멋진 몸을 원하는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의 성장기를 망치는 이런 잘못된 제품들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약은 좋은 약과 나쁜 약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좋은 약과 나쁜 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약을 올바로 쓰는 것과 잘못 쓰는 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약이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몸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감기약이라던가 수면 유도제라던가 비염약, 멀미약 같은 경우에도 자칫 잘못 쓰면 중독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내성이라는 말은 어떤 효과를 내가 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한 상황을 내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약들이 몸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독성이 생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 약을 갈망하고 중독되는 상태를 독성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복용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몸과 뇌가 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게 우리 친구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친구들이 접할 수 있는 SNS들에 퍼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믿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많이 걸러내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요청, 권유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공부 잘 되는 약 줄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필요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가 잘 되는 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살이 빠지는 약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여학생 친구들이나 약간 내 몸이 통통한 친구들은 살 빠지는 약 하면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먹고 싶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이 빠지는 약이라는 것은 내가 중독이 되어서 몸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는 약들이 의외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SNS를 통해서 나눠준다던가
판다고 할 때는 그런 건 피해 주는 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알약이야 하고 했을 때 절대 안 먹어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알약, 살이 빠지는 약, 공부가 잘 되는 약,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꼭 처방과 바른 사용이 필요한 약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못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 복용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커지면 파티라든지 아니면 모임 같은 데 갈 수가 있을 텐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모임이라던가 파티, 오픈 채팅방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릴지 몰라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힘들고 우울하다고 해서 약이나 알코올이나 혹은 전자담배 등에 기대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 수가 있지만 이걸 하고 나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학교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 혹은 의료진,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떨쳐지게끔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취미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수록 이런 스트레스가 내 몸을 파고드는 게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용기이기 때문에 혼자 참지 마세요. 내 소중한 친구가 위험에 빠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약을 과하게 찾거나 정체 모를 알약을 이 친구가 먹고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내가 이거 먹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줘 라고 해도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알리는 게 중요해요. 진짜 돕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너무 심하게 이런 약물들을 복용을 했을 때 쓰러지거나 혹은 호흡을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각종 긴급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긴급 연락처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에서도 굉장히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일단 집에서 보관할 때는 당연히 어린 동생이나 아기들이 손이 닿지 않게끔 높은 곳이나 잠긴 서랍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습한 환경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은 습기와 굉장히 친하지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변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 잘 보관하는 게 좋겠죠. 특히 햇빛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이 좋겠습니다. 포장을 까서 보관하거나 물약을 다른 병에 옮겨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약이 되는지 어떤 약인지 확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포장해서 이탈시키는 순간부터 손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래 포장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든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냉장고들은 온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습도예요. 일정한 습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습도가 없을수록 좋은 약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이라고 특별하게 말해주거나 표시된 약이 아니면 절대 냉장 보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면 유효기간, 사용기간이 넘어버리는 약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조제 알약이 2개월이 넘었거나 가루약이나 시럽 같은 것들이 열었을 때 한 달 이상 지났거나 연고를 쓰고 나서 처음에 쓰고 나서 6개월이 넘었다면 이런 약들은 다 폐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색이나 냄새나 여러 가지 것들이 원래 상태하고 다르게
변했을 때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는 것들은 폐기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폐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보건소나 주민센터나 혹은 약국에 이런 폐의약품을 맡겨주시면 다 폐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아 하고 변기 같은 것에 버리게 되면 그 약을 자연계에 있는 다른 세균 같은 것들이 먹고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권장하거나 권해서는 안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게요. 정확하게 사용하고요. 인터넷이나 SNS나 중고거래는 절대로 피해야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꼭 해주시고 오남용이나 중독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많은 약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중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못 사용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잘 사용하였으면 보관부터 폐기까지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실제 다른 약사 선생님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약사 선생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답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약을 보관하고 있는지, 내가 자주 먹는 약이 어떤 건지 궁금한 친구들, 인터넷으로 본 약 광고,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중심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혹시라도 더 다른 것이 궁금하시면 약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